에 앉아서 늘 이 스파르타 사람들이 생각했던 교육의 이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자신의 경험,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에서 했던 그 전쟁의 경험과 함께 뒤섞으면서 또한 그 전쟁의 와중에서 들었던 페르시아의 건국 왕이었던 키루스 대왕에 대한 이야기를 뒤섞으면서 아테네 시민들에게, 아니 그리스 시민들에게, 아니 2014년에 대한민국의 시민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아프리아 상태를 극복하고 싶어하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교육적인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크세노폰의 키루스의 교육을 플라톤의 국가와 동격에 놓고 함께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하냐면은 우리 한국은 너무 플라톤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들 그리스 하면은 플라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크세노폰을 한번 주목해 보자는 것이죠. 사실 이 두 사람은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세노폰과 플라톤은 서로 호의적이지 않았다. 사실 두 사람은 서로 경쟁 상대처럼 같은 주제의 책을 썼다. 플라톤은 국가를 썼는데 크세노폰은 키루스의 교육을 썼다. 크세노폰은 플라톤을 반박하기 위해서 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크세노폰의 시각을 통해서 교육의 새로운 모습, 다른 모습, 우리에게 주는 다른 인사이트를 배워야 할 것이라는 것이 어떤 인사이트입니까? 플라톤은 숙고하는 삶을 통해서, 고뇌를 통해서 어떤 진리에 도달했다 그러면은 크세노폰은 활동하는 삶, 비타 악티바를 통해서 자신의 경험, 전투 경험과 생존 경험, 그리고 이 스파르타에서 배웠던 교육의 철학적 의미를 함께 섞으면서 우리에게 군주의 거울, 우리에게 어떤 교육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 키루스의 교육을 보시면은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었는데요. 키루스의 제목이 키루스의 교육입니다. 키로파에디아.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키루스 교육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1장에만 나옵니다. 1장에만 교육이 나오고 나머지는 키루스가 어떻게 나라를 확대해 나가는가, 페르시아 나라를 건국해 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 1장에 포함되어 있지만, 앞부분에 있지만 키루스의 교육이란 책의 핵심 내용인 진짜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배워야 할 아포리아의 극복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이 키루스가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배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가정교육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키루스는 소국에서 대국으로 나가는 방법, 시련을 극복하는 방법, 아포리아를 극복하는 방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군주의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교육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머니로부터 배운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의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왔습니까? 우리는 플라톤의 시각을 빌어서 정의란 통치자와 수호자와 일반 시민들이 각각의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이 정의다,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우리가 국가론에서 배웠던, 생각했던 내용들이죠. 상호 참견과 교환은 정의롭지 않은 것이라네. 그래서 각자 자기를 하는 것이 정의일 것이다 라고 플라톤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크세노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사변적인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것은 경험을 하지 못한 네가 숙고하는 삶을 사는 플라톤인 네가 하는 이야기고, 나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는 다른 것이다. 자, 이 키루스가 어린 시절에 12살이 되었을 때 외할아버지의 나라인 메디아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몇 달 동안 있다가 이제 어머니가 친정 나들이를 마치고 시대로 돌아가야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자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키루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외할아버지를 만나가지고요. 돌아가자 그러니까 어머니, 저는 조금 더 있겠습니다. 메디아에. 페르시아에는 좋은 말도 없고 말을 달릴 수 있는 너무 넓은 평원이 없기 때문에 더 말타기를 좀 하겠습니다. 마타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걱정합니다. 아들아, 그러면 정의는 어디서 배울 것이냐? 왜 이 말을 했냐면요, 페르시아는 정의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초기에 물론요. 후기에는 그게 많이 쇠퇴해졌는데 초기에는 굉장히 정의 교육이 강조되었어요. 그래서 정의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키는 것이 통상적인 왕자 교육이었는데, 자, 메디아에 있으니까 그 정의 교육을 못 받을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루스가 어머니와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어머니, 저는 이미 정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어요.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저보고 재판을 해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어떤 재판이냐? 어떤 덩치가 큰 아이가 옷이 작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보니까 덩치가 작은 아이가 옷이 큰 옷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덩치가 큰 아이가 무력으로, 힘으로 그 덩치가 작은 아이의 옷을 뺏어서 자기가 입고 자기에게 작았던 그 옷을 덩치가 작은 소년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물었다는 거죠. 정의가 실현되었냐 그랬더니 기루스는 각각 덩치가 큰 아이는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입게 되었고 덩치가 작은 아이도 그렇게 입었기에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더니 선생님께서 매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때렸다는 겁니다. 체벌을 가했다는 거죠. 그때 어머니가 묻습니다. 아들아, 그 선생님한테 맞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뭘 배웠냐? 그랬더니 네, 만약에 이 옷이 누구에게 맞는 것이 누구에 맞는가에 대한 판결이 있다면은 내가 내린 판결이 맞았을 것인데 소유권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고 내가 정의를 어겼고 정의에 어긋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 아들아. 너는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 정의는 반드시 법에 근거해야 한다. 그것을 잊지 마라. 라고 어머니가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군주는, 지도자는, 리더는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요,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 화가 중에 하나였던 보티첼리가 그린 중상모략을 당하는 아펠레스라는 그림입니다. 중앙에 지금 땅바닥에 나체로 누워있고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벌리고 있는 사람은 정직을 상징합니다. 정직은 숨길 것이 없기 때문에 나체로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그 정직은 사기와 음모에 의해서 휘둘리게 됩니다. 머리채를 휘어잡히고 있죠. 그 사기와 음모는 낮도 밤도 없기 때문에 낮인데도 불구하고 중상모략이 횃불을 들고 있습니다. 그죠? 중상모략하는 건 낮도 밤도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중상모략을 지금 당하고 있는 정직이 억울한 재판장에 앉아 있는데 그 법에 따른 판결을 내려야 할 왕은 누구에게 지금 휘둘리고 있습니까? 무지와 의심에 의해 휘둘리고 있다는 것이죠. 정의는 각 집단이 각자의 일을 하는 것, 서로 간섭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정의가 아니라 크스노폰이 보기에는 정의란 지도자가, 군주가 법에 의해서 판결을 내릴 때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의는 법에 의한 판결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우리 페르시아에서는 권리의 평등을 정의라고 생각한다. 페르시아의 왕인 너희 아버지는 기준을 따르는데 그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법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메디아에서 폭정의 원칙을 배워온다면 반드시 죽을 만큼 매를 맞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폭정의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 폭정의 원칙 중에 하나는 어떤 사람이 나머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란다. 라고 가르칩니다. 지금 크스노폰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도자는 법에 의해서, 리더는 법에 의해서 판단을 내려야 하지 자신의 기분이나 자신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법에 의한 준수, 법의 준칙, 그것이 아포리아를 극복하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이죠.
어떻게 자발적인 충성을 유도하느냐? 그들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그들과 함께 슬퍼해라. 그러면 어떻게 지혜로운 길이 없습니까? 라고 했더니 빠른 길이 없다. 빠른 길이 없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배울 수 있을 때마다 배워라. 지도자는, 리더는 자신의 운명을 사랑해야 합니다. 실패의 아픔도 견디고 내게 주어진 리더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한다. 두 번째, 모든 군주, 아니 모든 리더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발적인 충성을 어떻게 이끌어내는가?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죠? 아마 모든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고민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나를 따르는 팔로워들이, 그죠? 나의 리더십을 자발적으로 인정하고 따라올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키루스의 아버지가 키루스에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자, 이제 키루스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장성에서 이제 전쟁이 터지게 되자 전쟁 첫 번째 전투에 나가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가 첫 전투에 나가는 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들아, 너는 어떻게 부하들에게 자발적인 충성을 요구할 것이냐? 어떻게 너는 너의 부하들을 자발적으로 이끌 것이냐? 어떻게 그들이 너에게 자발적으로 충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니? 라고 하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옛날에 어떤 노래가 기억나는데, 아버지께서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뭐 그런 노래가 있는데, 키루스의 아버지는 좀 심각했던 모양입니다. 그죠? 예. 군주기 때문에 그랬겠죠. 리더였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은 좀 심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충성을 하는 자에게는 명예를 주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처벌을 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충성을 요구하는 팔로우들이 나를 따르게 하는 방법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그죠? 잘하면 상 주고 월급 올려주고 뭐 보너스도 주고, 그죠? 승진시켜주고, 잘 못하면은 경고 주고, 3번 경고 주다가 뭐 해고시키고, 뭐 이런 방식이 아니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그것은 강제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길이다. 충성에 이르게 하는 더 빠르고 좋은 길이 있다. 자발적인 복종을 이끄는 거다. 그게 뭡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것인가요? 그렇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피지배자보다 지배자가, 팔로워보다 리더가 더 지혜로워야 한다. 그렇죠? 지혜롭지 않으면 누가 따르겠습니까? 저 사람을 따라가면은 험한 길, 나쁜 길, 잘못된 길이 있는데 내가 왜 그 사람을 따라갑니까? 지혜롭지 않은데. 그러면 어떻게 지혜로운 길이 없습니까? 라고 했더니 빠른 길이 없다요. 빠른 길이 없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배울 수 있을 때마다 배워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 쉽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배우지 않으려고 하죠. 더 이상 배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제 나의 준칙에 따라 모든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고 요구를 하지, 내가 새로운 것을 배우겠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루스가 다시 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게 이렇게 가르치셨죠. 친구에게 사랑받기를 원한다면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 그렇다, 맞다, 아들아. 그런데 이 아버지의 교훈을 보십시오.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항상 남들에게 잘해줄 수 없는 노릇이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모자랄 때도 있고, 지원해줄 수 있는 돈이 모자랄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도와주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항상 그렇게 해주지 못한다는 거죠. 대신 너는 그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그들과 함께 슬퍼해라. 이것이 지도자가
리더가